네, 감사합니다. 매주 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오시면 이제 안 걸어오시면은 이 방송을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우리 한 번 하고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조금 기다려 봅시다. 방금 이상한 소리 하신 분은 이번 주부터 백수 네. 정청래 의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민간인 정청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전 의원이 됐고 정치 알바를 바꾼다. 정알바. 이게 원래 정청래 알바. 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알바 하는 거죠. 명함을 새로 찍어야 되겠어요? 네. 명함 뭐 아무런 직책이 없어. 그래서 팟캐스터. 참 민간인. 가로 열고 참 팟캐스터. 정청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명함 하나 찍어주세요. 네. 참 국민이 좋을까요? 참 민간인이 좋을까요? 국민. 참 국민. 알겠습니다. 주민보다는 한 끗발 위네. 그렇죠. 네. 네. 이번 주부터 저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혜원입니다. 아직도 배지가 어색한. 네. 번쩍번쩍하네요. 이거 다는 게 예의라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엔 달아줘야 돼요. 그거 배지 번호가 뒤에 번호가 찍혀 있을 텐데 몰라요. 몇 번인가 한번 보세요. 왜? 이 금배지도 처음에 람바링을 해요. 네. 럼버링인가? 럼버링. 괜찮습니다. 하여튼 럼버링. 럼버링. 뭐. 예. 하는데 20-1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번 첫 번째로 배지를 받으려고 줄 서요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17대 때 2번으로 받았어요. 아. 19대 때도 2번인가 3번으로 받았어요. 왜 그런 걸 번호를 매겨놔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초선이니까 모든 걸 다 물어보세요. 박주민 의원도 초선이죠? 네. 그러니까 배지를 잃어버리면 가서 사야 돼요. 네,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데 1000개를 만들든 2000개를 만들든 3000개를 만들든 뒤에 번호가 다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여. 저는 저거는 봤어. 1호 법안 내려고 막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이것도 기다려요. 이것도 기다립니까? 네. 전 관심 없어요. 1014라고 되어 있는데요. 1014. 잠깐만요. 1014? 네. 네, 이게 다 노안이어서 안 보여. 다 노안이 보이질 않아. 예. 됐어요. 그래요. 그게 뭐 난 중요하다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솔직히 번호가 그런데 이게 순금이 아니라면서요. 뭐 금맥기. 그거 얼마예요? 다시 사면? 3만 원 정도 합니다. 얼마 안 해. 예. 이거 근데 금배지라고 이걸 달라고 그 난리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어디 봉화군 의회에서는 진짜 금으로 줬다 하더라고. 그래서 또 한 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네, 오늘 또 초대 손님 오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 사실 선거할 때는 네. 선거 공보 포스터도 깔끔하게 하고 장난 아니었죠. 예, 항상 미용실 다니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그냥 부수수하게 오셨군요. 이젠 됐다 이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됐다고 너 변한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뭐 까치집을 졌어 머리에.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비포, 애프터. 그다음에 선거 때, 그다음에 선거 이후. 그러니까 선거 전, 선거 때, 선거 후 해가지고 한참 많이 돌아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거 때는 비비크림도 제가 좀 바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임용업회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라 하셔가지고 은평구에 매일 아침에 사실 오셔가지고 머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혼자 해야 되니까. 근데 머리를 안 감는 건 괜찮은데. 네. 저 뭐야 머리가? 이게요. 완전 부시맨이네.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손혜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가발을 쓴 거예요. 근데 제 머리는 감는데 가발을 제가 안 빨아요. 가발도 빨아요. 빨아야지. 아니 근데 가발을 쓰면 네. 그 머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발을 써도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게 가발이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사실 큰 좁은 도움이 가발이라. 안 되는 가발인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안 하면 또 이제 뭐 사람들이 뭐 그럴까봐 하고 다니는데 가발 하지 쓰는 마세요. 기술이 있는데 이제 가발 쓰는 기술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대충 아니야. 대충 쓰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박주민 의원은 가발 안 쓰셨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저는 저도 뭐냐면 네. 진짜 가발인지 몰랐던 게 뭐냐면 앞머리가 혼하거든. 가발을 썼는데 그래서 전 가발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발을 숨기는 은폐 작용으로 저렇게 했구만. 가발이 너무 자연스러워.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지역 구민들이나 제가 가발 쓴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보고 주로 하는 말이 왜 가발을 이제 안 쓰고 다니냐. 가발 쓰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확 덮는 가발을 안 쓰셨거든요. 근데 저는요, 가발 쓰지 마세요. 박주민답지 않아. 네. 그리고 불편해. 그죠? 불편하긴. 근데 하여튼 선거 때는 이미지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어때서 이제 제 본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확 어느 날 퍼포먼스 한번 하고서 확 벗게 한번 합시다. 법안 통과가 안 될 때 항의하는 퍼포먼스로 가발을 벗어서 던지고 불을 지펴버리는 그런. 좋네요. 네, 하여튼 오늘 박주민 의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선거 때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면 혹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세 분이 지난주에 팽목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첫 방송이 대단한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튠즈 1위, 팟빵에서는 2위, 순수 다운로드 에피소드당 45만 다운로드. 그러니까 2개 했으니까 90만 다운로드 되는 거고요. 팟빵 게시판 댓글 1000개가 넘어갔고요. 구독자 수 14,000여 명. 가장 중요한 거 광고 문의 17건 들어왔습니다. 진짜. 너무 좋다. 폭발적인 반응을 너무 지금 좋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폭발적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야권 지지자 특히 더민주 지지자들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저 너무- 여기 와서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당에 바라는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저 댓글 달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할 얘기 네, 있으면 해요, 제가. 두 분은 좋은 얘기 많이 또 아름다운 이야기도 좋고 그런 얘기 좀 해주시고 꼭 뭐 필요한 질문들은 그럼요. 예. 제가 답을 할 만한 건 제가 꼭 할 것입니다. 할 말은 하시는 그런 의원이 되시기 너무 바랍니다. 많이는 안 하고요.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두 분 지난주 방송 모니터링 한번 해봤습니까? 제가 들어봤죠. 네. 들어봤는데 역시 내가 말수가 적으니까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끔가다 스트레스 받고 이 방송은 좀 성공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말을 많이 할게요. 근데 감사하죠. 어쨌든 그렇죠. 첫 출발인데 첫 출발 치고는 대단히 큰 빅마우스가 된 거죠. 팟캐스트 업계에서. 그렇죠. 저는 반성하는 게 지난번에 한번 그 굶고 와가지고 여기서 뭐 먹다가 되게 혼났거든요. 떡볶이 먹다가. 근데 이번에는 여기 앞에 뻥튀기 있어서 제가 그걸 입에서 녹여 먹느라고 마이크하고 좀 멀어졌더니 안 들린다 소리 너무 많이 하셔갖고 제가 방송이 다시는 안 쉬운 게 그러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예, 방송 의견 및 광고 문의는 정치알바 꼴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우리 그냥 게시판에 달아주셔도 우리 저 담당자들이 다 일일이 다 체크하니까 예. 가열찬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광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 광고는 빌라 상담센터. 빌라만 전문적으로 상담해가지고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 추천도 해드리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팟캐스트가 기업 광고를 안 받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자영업자들 광고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즘은 사실은 뭐 지역에서도 아주 작은 자영업을 해도 택배 시설이 워낙 잘 돼 있고 온라인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전국적으로 업계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홍보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에 광고를 많이 하시는데 구매자의 상황에 딱 맞는 빌라를 추천하고 무료 투어도 한다니까 혹시라도 집을 구할 그런 예정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자기 집을 팔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빌라 전문으로 한다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70-8862-1577 070-8862-1577 인터넷으로 빌라 상담센터 이렇게 치셔도 된다고 하니까 많은 검색해서 많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얘기 거기까지 하고 저도 광고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국회의원 사용법 세 번째 강좌 네. 6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파파이스 벙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되는 법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지 제가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로가 있는지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이기는 선거운동 한 모범 사례로 손혜원 당선 사례가 잠시 가라고 저 오라고? 아니 제가 얘기할 겁니다. 벙커가 더 큽니까? 아니면 안가가 더 큽니까? 저 관객 앉을 수 있는 게? 벙커가 훨씬 크죠. 훨씬 큽니까? 네. 벙커는 한 200명 들어가요. 저번에 안가에서 했을 때 여기 다 자리 못 앉았다 했더라고 협소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벙커로. 그때 150명 네네. 그 정도 맞는데 나의 인기상 이것은 너무 비좁은 장소다. 그래서 벙커로 가고 벙커가 부족하다. 그러면 잠실 체조 경기장을 네. 제가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 안가에서 할 때는 첫 번째니까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네. 벙커는 또 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의외로 국회의원에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남자들이 많대요. 있죠? 네, 그래서 속에 있는데 표현을 못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가 팽목항 갔잖아요. 동거차도. 그중에 대학생 하나가 네. 같이 갔어요. 대학 1학년인데. 네. 근데 물어봤지. 너 혹시 국회의원 될 생각도 있니? 했더니 있대. 아,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대. 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낙선한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번에 부산 갔을 때 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중학생은 중학생. 인권 변호사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꿈이. 근데 인권 변호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정치 자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 있고 이런 건 아주 좋은 거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정치를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음. 그리고 국회의원의 꿈을 가져라.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할 텐데 실제로 제가 컷오프 되기 전에 합정동을 돌아다니는데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됐어요. 막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의원님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 애가 국회 견학원입니다. 그때 초등학교별로 이제 필리버스터? 아니 아니야. 필리바 전에 제가 그냥 의정활동 프로그램을 해요. 초등학교 아이 20명, 엄마 20명, 40명을 제가 2시간 정도 안내를 합니다. 본회의장부터 그다음에 안행위 상임위원장실에 다 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미니 회의를 해요. 그리고 당대표실, 정론관, 그다음에 우리 의원회관 방 이렇게 하고 KBS까지 이제 해서 한 5시간 코스인데 그 아이가 와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국회의원 되는 유형 중에 인권 변호사가 있다는 걸 알았나 봐. 그게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했어야 되겠다고. 그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 박주민 의원님이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아니 근데 인권 변호사가 정치의 어떤 그게 되는군요. 박주민 변호사는 국회의원 하려고 인권 변호사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아닌 인권 것 변호사가 같은데? 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 법대하고 그냥 변호사 할 수도 있는데 민변 변호사하면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 생각했다고 것은 그랬어요. 본인이 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정치적인 뭐라 할까 욕구 이런 게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요. 음. 박주민 의원이 수초월 거래도 적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 의원님의 지역 활동. 이거 지금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나도 해야지라고 지금. 그죠? 초등학생 20명 플러스 부모 20명 2시간 정도 직접 왔네.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초선들은 다 내 얘기를 들으면 뼈가 되고 살이 돼. 여름방학 때, 네. 겨울방학 때는 월화수목금 매일 하세요. 그러면 월화수목금? 예. 그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힘들다, 정말. 조직하는 것도 능력이야. 음.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고 부모한테도 좋은 거죠. 다 좋아요. 그래서 오면 엄마들도 같이 와? 다 같이 옵니다. 네. 헌정기념관에서 관람을 해요. 네. 국회 이제 교과서적인 걸 음. 하면 본청에 와요. 그럼 내가 그때 딱 가요.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좋다, 우리가 하자 이거. 그러면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해설사가 국회 직원이죠. 네. 본회장 들어갈 수 있어요? 시청에? 본회의 방청석 위에 위층에. 그럼 거기서 하면 하다 중간에 제가 딱 가요. 근데 국회의원이 직접 가서 해설에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대요. 그럼 이제 여러 학교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 애들은 너무 신나는 거야. 우리 동네 국회의원 아저씨가 온 거야. 아.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4층을 가다 보면 국회 역사가 있어요. 화보로. 사진으로. 그거 딱 돌아서 안전행정위원회 가면 아이들한테 국회의원석을 앉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는 장관석에 앉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장실에 앉아가지고 안건 토의를 들어가요. 그러면 안건 상정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안건을 뭘 할까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뻘쭘해서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우리 학교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 체험학습은 어디로 갈까요? 이런 게 예를 들면 안건이다. 그러면 애들이 막 손을 들고 막 해요. 그러면 안건을 하나 딱 거기서 선정을 해요. 그건 제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이게 오늘 안건이다. 그럼 애들이 막 체험학습 어디로 가자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손 들으라고 그래요. 다수결로.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선택하는 거다. 국회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선택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네. 미래에 대한 투자 같기도 해요.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니까. 그거 네. 부탁드릴게. 저 투어 알바 좀 해주시면. 좋은데? 영어로 정치 알바네, 얘기하겠습니다. 정치 with 알바. pleasure. 그래, 좋아. 그래요. 어쨌든 사실 우리 진짜 정치 좋다. 풍토가 성공한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 조뇌물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는? 그런 것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두 분 이제 초선 의원 된 지 며칠 됐죠? 이제 정식으로 의원 된 이틀. 게? 이틀, 3일? 이틀인가요? 네. 3일이죠.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31일, 32일. 30일. 네. 3일 됐어요. 3일 됐습니다. 그럼 뭐 제가 어떠세요? 실직한 지 3일 됐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어떠세요?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배지를 처음 단 기분도 또 남다를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부터 어떻게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두 분 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뭐
솔직히 저는 막 이렇게 기쁘다 이런 느낌은 잘 못 받겠고요. 요즘에는 그 어떻게든 세월호 특별법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약간 좀 눌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에는 가슴이 좀 계속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게 좀, 네, 예. 그렇습니다. 어깨에 좀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가시 많은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희생자 유가족분들도 박주민 의원한테 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네. 진짜. 예. 네, 손혜원 의원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거의 옆방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홍보위원회 네, 바로 네, 옆에 가서 사실 뭐 저도 박주민 의원님 같이 이렇게 기쁘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은 축하도 많이 하고 기뻐하지만은 저는 막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 4년이 절대 길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괜히 그 팽목학 가자고 내가 바람 잡아가지고 거기 갔다 오고 나서는 그 뒤에 얼마나 뒤에 여운이 남는지 네. 그 여운이 뭐냐면은 다음날 비대위를 갔는데 네. 이제 뭐 이런 특이 뭐 TF를 쭉 만들었잖아요. TF를. 네. 근데 왜 세월호 TF 없어요? 막 난 그게 너무 그래서 제가 있다가 거기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원내대표님한테 이걸 끝내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담당자가 있지 않느냐. 잘하는 사람 박주민 변호사 같이 늘 해왔던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이 맡아서 이 일을 하면 되니까 이분한테는 이걸 맡겨놓고 이분한테 이걸 맡겨놓고 하면 되는 거지. 123명이나 있는데 이걸 끝나고 다음 걸 한다라고 하시면 이거 너무 늦는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실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하기 어렵다.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나 속상해가지고 네. 그 생각을 하면 밤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얘기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내에서도 뭐 TF들은 안 만들어졌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자는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지금 그 정책위 의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당의 입장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 이런 것들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적으로 테이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 그래서 의원들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네, 중요한 네. 일이겠죠. 우리 정순회 의원님은 정치 선배로서 네. 초선 의원들한테 뭐 당부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해라라든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얘기 들으니까 저 초선 때 생각이 나요. 초선 당선되고 나서 그때 2004년도에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신문법. 네. 근데 그 4개 중요한 법 중에 하나, 신문법을 제가 다 담당했어요. 그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가 100% 권한을 저한테 줬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걸 초선이 나한테 이걸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중압감. 근데 저도 기뻐할 틈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개혁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국가보안법 못지않게 중요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내내 그것만 했던 것 같아. 본인 얘기하지 말고 조언 당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중압감만 느낄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다들 의로워야 되고 다들 공익적이어야 되고 다들 뭐 해야 되고 해서 너무 그 강박감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가족들하고 지내라. 근데 국회의원은 주말이 더 바쁘거든요. 네.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요. 예.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2시에도 전화 옵니다. 새벽 2시. 네. 응급실에서 전화 오고 막 이래요. 네. 그럼 가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놀아라.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하루는 놀아라. 예. 그만 두시고 그 얘기를 하시네. 네. 본인이 후회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후회스러워요. 제가 네. 어제 정말 저희 집사람이 계속 놀았는데 이제 못 놀았는데 이제 놀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놀아야지 하고서 텃밭에 제가 농사짓는데 오전에 갔다가 12시면 집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뒹굴뒹굴 해봤어요. 6시 되니까 또 기어 나가게 되더라고. 놀 줄 몰라서 그래. 근데 그 6시간 있으면서 야 4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빈둥빈둥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 사람이 기계가 아니거든. 국회의원도 사람이거든. 그 너무 열심히 해서 컷오프 된 거예요. 적당히 열심히 하셨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 분, 저도 어제 팽목항에 갔다 왔는데 우리 손 의원님 어때요? 그 전에도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처음이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언론에서 이 화면을 통해서 보던가 하고 직접 가보니까. 전 사실 좀 두려웠어요. 제가 2014년도 4월 16일 날 비행기로 이제 밀라노 전시를 벚꽃 장신 전시 두 번째를 너무나 성공적으로 끝내고 공항에 딱 내렸어요. 내려서 전화기를 딱 켰는데 그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때는 다 구조가 된다는 뉴스였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밀라노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전시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기쁨을 전혀 못 누렸어요. 그때부터 보고 있느라고 너무 분노가 치밀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냥 보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와서도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죠. 일부러 가기도 그렇고 용기도 안 나고 그랬다가 지난번에 이제 거기 안산에서 2주기 그 행사 때 갔었죠. 어찌나 그때 가서 울었는지 제가 성격이 그래요. 뭘 이렇게 그런 걸 보면 내가 뭘 해야지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러다 이제 이번에 갔는데 이제 그 방송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혼자 갈 용기는 없으니까 박 변호사님 꼬셔가지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본인은 가려고 하셨다는데 우리가 이제 초선 전체가 함께 갔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커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네. 차가 3대야 4대가 갔잖아. 자, 그렇죠? 국회에서 떠난 건 3대고 저희 지역에서 4대 갔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오셨죠. 그렇죠. 사실은. 또 한 대 있잖아요, 여기도. 네. 예, 정철원도 이제 네. 따로 한 대로 가셨고. 그래서 갔는데 저는 아주 좋았고요. 우리 거기서 이제 유가족들하고도 얘기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해수부하고도 얘기했잖아요. 해수부하고요. 네. 근데 해수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대표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했던 말씀 똑같은 얘기 2번 하셨어요. 뭐냐면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온 것 같다. 네. 좀 놀랬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겠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TF 사사로운 팀 해도 저 껴주세요. 아,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앞에 예, 서서 싸우는 건 또 예. 잘해요. 네, 이번 방문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저는 것이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20대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시작을 여기서 하겠다는 의미였고 또 정승환 의원 같으면은 19대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야겠다. 그런 의미는 이제 같이 가셨던 건데 정 의원님은 그 희생된 학생들의 부모님들 아버지하고 많이 친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그분들을 직접 뵌 거였는데 그 슬픔을 감추고 일부러 조금 쾌활하게 활발하게 하시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는데 어떠세요? 같이 지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토크 콘서트 했잖아요. 네. 준영이 아빠, 네. 우리 장훈 씨, 그분이 이제 우리가 팽목강 딱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 맞이해준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막 엄청 농담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국회의원으로 치면 자기들이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좀 임의로운 사람들한테만 그래요. 그렇죠. 안 그러면 별로 이렇게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막 이렇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뭐 유가족인가? 단 사람이 보면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눈물샘만 탁 자극하면 바로 웁니다. 유가족들은. 그래서 제가 그날 EJ 콘서트 하면서 동수 아빠한테 첫 질문으로 청문회 때 왜 그 동수의 시신 모습 그거를 찍어서 그거를 왜 가지고 오셨냐고 그렇게 질문 드렸었는데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 대답하셨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왜 그 질문을 했냐고 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참느라고 굉장히 혼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나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아주 가까이에 자식을 보낸 사람이 있거든. 우리 오빠. 28살짜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뭔지 내가 알거든. 그래서 그게 너무 이해가 되고
그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나는 오빠를 봤기 때문에 우리 오빠 이거 너무 잘 듣는데 큰일 났네. 우리 오빠 모든 팟캐스트 제가 나오는 거 아니고도 다 듣는데 제가 그 셋째 오빠인데 오빠한테는 굉장히 후회해요. 항상 오빠가 저한테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 오빠 보면 항상 그 조카 생각이 나고 28살짜리 아들을 보냈으니 그래서 그 자식을 보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제 친구들도 이렇게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억울하게 그 어린 아이들을 보낸 그 부모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까이서 이번에 이제 용기를 갖고 사실 봤어요. 가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을 마음에 심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했던 거고 아주 잘 갔다고 생각하고 올 때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박주민 왜 울고 그래요? 우리 오빠 생각나가지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나 저는 비교적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 유가족들의 아픔, 슬픔을 알면 저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엄마, 아빠들이요, 아이들하고 통화했던 내용, 카톡 받았던 내용, 그것을 공개 안 한 것도 있어요. 맞죠. 공개 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찍은 걸 봤어요. 근데 사진을 보여줘요. 애가 누워있는 거, 반타. 근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혼자 보면서 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었는데 어떤 아이는 손톱이 새까맣게 죽었대요. 네.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하다가 손톱이 죽어 있는 거야. 까맣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쳐버리죠. 거기다가 또 사실은 자식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답답할 텐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방송을 듣는 국민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벤트성으로 팽목항에 가지는 마라. 그러면 안 되죠. 네, 가지는 말고 제가 그때도 콘서트 때 얘기했는데 힘든 게 있다. 세상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는 팽목항에 가라. 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위로받고 와요. 이런 분도 이렇게 꿋꿋이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내가 비겁하게 산 거 아닌가? 이러면서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도 얼마나 지금 외롭겠어요. 혼자. 근데 그래서 나는 일부러 간 거예요. 28일 날 동거차도. 그래서 26명 갔잖아요. 갔다 오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뭐 세월호 너무 아프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근데 다들 뭐냐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이 된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다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월의 진실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본인한테 좋은 겁니다. 그 현장에 가면 본인이 힐링이 돼요. 참 묘한 일이죠. 세월호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힐링이 돼요. 그래서 동거차도 그 주민들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힘들어질 때면 여기로 오겠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제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은 세월호 변호사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갔을 때하고 그때 변호사실 갔을 때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변호사로 이제 가족분들 도와드릴 때 갔을 땐 제가 막 부담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근데 이번에 내려갈 때는 뭐 이렇게 좀 뭐 이제 성과를 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저는 팽목 갔을 때 오히려 이제 제가 뭔가를 느끼기보다는 다른 의원님들이 좀 많이 느꼈으면 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고 행사 진행 뭐 이런 거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살짝 예. 들어갔던 거 알아요? 예? 내가 살짝 들어갔었어. 들어가 계신 거 봤어요. 글쎄요. 예, 미수습 그 가족 예, 얘기할 때 손혜원 의원 바로 옆에서 옆에 계셨어요. 살짝 내가 봤어. 예. 나 봤어요 들어온지? 예, 그래서 손혜원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릴 때 약간 잠깐 고민했어요. 그냥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도록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래도 거고. 초선 의원들이 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예. 되는 거고. 내가 뜨는 순간 모두 다 그림자가 되잖아. 그래서 안 돼, 그거. 맞아. 내가 나한테 발언을 시켰으면 예. 그것도 안 했을 건데 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박주민 의원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예.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 그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산 파트 담당이었거든요.
팽목 담당 변호사는 따로 있었어요. 작년 2014년 11월까지 팽목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따로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제가 뵌 게 제한적이었고 많이 못 뵌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이 더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리가 굉장히 사실 좁았어요. 거기가 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예. 그 미수습자 가족 중에 다윤이 엄마 네. 거기는 몸도 안 좋아요. 건강도 네, 안 좋고 알죠. 네.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죠 지금. 아이고 참. 그런데 이번에 그 이낙연 지사 오셔서 한 얘기 중에 아주 이 사안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월호 문제는 지금 우리한테 처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왜곡돼서 전해진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것이 망각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세월호를 굉장히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보수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세월호가 굉장히 필요한 스토리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보수층에서 그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세월호 문제가 확대되고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정권을 잃는다 이런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것이 우리가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흑백 논리가 아니어도 세월호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제가 이것을 어프로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또 다른 전문가적인 스킬로서 사람들의 이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했죠. 비대위에서.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이 되든 우리가 정책의 그 인쇄물이 되든 돈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걸 정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저 되게 속상했어, 다큐 진짜. 영화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면, 결국은 박근혜 정권한테 크나큰 타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세월호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제가 박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언제 인양이 되는지 또 인양이 되면 이 진실에 한 발짝 다가지 않을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인양에 관해서 한마디만 해주고 세월호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뭐 이제 국민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원래 선수들기에 예정돼 있었던 건 5월 초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날씨 탓으로 미뤘어요. 그다음에 5월 28일 날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는 또 기술적 결함으로 2주를 또 미뤘습니다. 사실상 한 달 반 거의 2달이 미뤄진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인양 시기가 늦춰져야 되는데 여지껏 해수부는 7월 말 인양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자신 있어서 그런 제가 건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아니면은 뭔가 좀 책임 회피성으로 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수부는 7월 말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7월 말에서 인양이 되면은 진실에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123정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까지 검찰이 작성했던 침몰 원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여러 가능성, 공소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과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가 뭐 기계 고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선체를 보면 그건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배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물건, 서류,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갖고 왔었던 의혹들 중에 하나인 국정원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자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 의원님, 혹시 정부에서 이렇게 하다가 기술적으로 인양이 불가능하다, 실패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가능성도 다 있죠. 그리고 이 배 자체가 워낙 크고 또 인양하는 과정에서 부서질 수도 있고 동고차도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언론사도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일방적으로 해수부의 인양팀 그쪽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고차도에 가서 엄마들이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망원렌즈. 이제 이 해수부 사람들이 우리한테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그 동영상 보고 그날 제가 제 마음의 표현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동영상이 뭐냐 하면은 CG로 그 배를 들어 올리는 그 과정을 CG로 너무나 현란하게 너무 멋지게 만들었어요. 한 1억은 들었을 거야, 그 CG가. 근데 그게
절대로 이 해수부에서 만들었을 리가 없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제일 못 참겠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딱 했어요. 저 영상은 업체들이 입찰하려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져왔던 영상 아닙니까? 아, 우리 누나 날카로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생각나세요? 네. 뭐랬는 줄 알아?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 보면 알지. 우리 보여주려고 저 사람들이 저런 거 만들어 해수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야. 이거? 그게 아니야? 뭐랬잖아. 부분적으로 우리가 고친 데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생각나세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창사 여기 이제 그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구멍이 뚫린 데들 창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철망을 뭐 2cm짜리를 막았다는 거 네. 그걸 했다고 그거 추가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허둥지둥하면서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업체들이 일 따려고 그림같이 그 꿈 같은 얘기를 갖고 CG 만들어 온 것을 갖고 너무 뻔뻔스럽게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라고 보여줄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정부가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죠. 네.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그 업체 같은 입장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그 단계가 그 CG에 보면 나오거든요. 처음에 뭐 밑에 뭐를 깔고 뭘 들어 올리고 어떻게 하고. 그럼 그 단계별로 날짜가 나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 CG를 보여줄 때 그 업체에서는 거기에 그 단계에 따른 예산이 들어왔을 거라고요. 네. 뭐 800 몇십억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예산과 그 날짜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봤죠. 또 흐지부지. 근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 정말 한 달 반 정도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를 7월에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단계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순조롭게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과연 숙련된 기술이 있는 그런 회사인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다. 네. 처음에 했던 얘기 생각 안 나세요?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그 업체가 뭐 샹하이 뭐 세비지인가? 네. 중국 업체입니까? 그 업체가 이번 일을 자기들한테도 큰 커리어로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대. 그거 무슨 소리예요? 별 경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갖고 손혜원 의원의 지리 수준, 날카로움의 정도가 제 초선 때 의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아, 제가 대단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CG를 잘했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가족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초선 당선자들의 질문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부하고 것처럼 준비했구나. 공부하고 네. 준비해서 온 것처럼 그리고 너무 날카롭고 잘 몰아붙이니까 기대감이 확 높아진 거죠. 그렇죠. 네. 의지도 있고 투쟁력도 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할 이야기도 저는 뭐 세월호 사건하고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스크린도어 그렇습니다. 사고. 이게 올해 고등학교 올해 졸업한 친구예요. 네, 공고 졸업해서 생활전선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144만 원 받고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 받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면서도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144만 원 월급 중에 1월부터 5번 100만 원씩 적금 넣었다고 그래. 예. 그게 더 가슴이 아프죠. 네. 예. 그리고 가방에 보니까 컵라면 그거 모친께서 그거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하잖아요. 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한다고 그래서 컵라면을 끼니를 때우면서 일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기성세대에서 서울 메트로에서 이 책임을 업체 그리고 이 청년에게 주었어요. 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사건이 해마다 벌어져서 지금 3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죠. 작년에 일 벌어졌을 때 앞으로는 자회사 만들어서 이런 일 없겠다 했는데 1년 동안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이거를 그 청년한테 책임을 묻는 거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다. 이렇게 보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이 서울 메트로에서 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렇죠? 서울 지하철 서울 지하철. 네. 준공무원이죠. 중공무원이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게 정말 무사한 일, 책임 회피, 또 의전 이런 데만 지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다 우리 탓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국회의원들 막 정치인들 거기 사건 사고 이제 몰려오니까 의전만 신경 쓰고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일반 시민들이 포스트잇을 많이 붙였잖아요. 그 때려 갔죠. 추모. 근데 네. 안전 문제를 뗐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온다니까 다시 다 붙여버렸어.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20살짜리한테 책임을 지우냔 말이에요. 거기에 트위터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문구를 하나 누가 적어서 놨더라고요. 네. 비정규직은 한 명이 들어가다 죽었고 정규직은 3명이 와서 포스트잇을 띄더라. 그 얘기 유명하죠. 예. 야, 참. 그리고 이 업체가 사실은 최저 입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비정규직 청년이 144만 원 받는다 그랬는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 정규직도 18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다 이거 돈을 가지고 가냐 하니까 서울 메트로나 이 서울 지하철에서 일하다가 정년 퇴임해갖고 이 회사에 들어간 임원들이 거의 다 월급을 상당히 많이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총치적 잘못된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뭐 해운조합이라든지 해운에서 이런데 해수 직원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안행위에서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면서 3년 이내 못 가게 하고 면접 본 거 다 의무적으로 인터넷 공개하고 그렇죠. 유관업체는 못 가게 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강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 정부의 등을 약간 돌린,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공직자윤리법이었어요. 네. 공무원연금 개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하나의 작은 성과라면 성과예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유관 단체뿐만 아니라 유관 회사, 유관 단체, 로펌 이런 거 다 못 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하청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메트로도 사고 수습 방법의 하나로 자회사를 하겠다. 이 하청과 자회사가 뭐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죠. 하청은 완전히 별개의 회사에다가 일을 주는 거고요. 자회사는 모자 관계가 있는 회사.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주식을 뭐 100% 갖고 있는 하나의 회사를 세워서 거기다 일을 주는 거니까 이건 연관 관계는 있게 그러니까 되죠. 직접 경영은 아니라 할지라도 연관은 실제 지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회사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이 원래 그 모 회사에게 묻기가 쉽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직접 고용해라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회사도 사실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어쨌든 직접 고용이든 자회사든 안 하고 하청 주는 것은 결국은 돈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놀랐던 게 이 은성이라는 은성 PSD라는 회사가요. 2013년에도 한 명이 죽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 회사 또 하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더 밝혀보고 파헤쳐 봐야 되는데 거듭 이렇게 하청을 받는 것도 뭐 특수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뭐 퇴직한 서울 메트로 쪽 예. 고위직이 좀 많이 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요. 예.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강력하게 수사하겠다 나오는데요. 예.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이 네. 부분은 서울시가 국정감사 기관이거든요. 다 맞죠. 볼 수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국회의원은 다 자료를 요구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행위 가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저 안행이 일지망했습니다. 일지망했어요? 네. 내가 안행위 간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좀 활용을 좀 하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죠. 예. 나 진짜 안행위 갈 거예요? 안행이 일지망 했어요. 근데 지금 일부 선배 의원들이 법사위 가야 된다는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약간 세월호 때문에 안행이 가셔야 돼. 불안한 상황. 안행위 가세요. 안행위 가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보태주세요. 이 김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 일이 끝나면 거기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같이 일했던 동료들인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거나 이래서 이제 취업이 약간 불안해지는 친구들 어렵죠. 위해서 시위나 집회 같은 데도 꼭 가서 기자회견 같은 데 이런 식으로 남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던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이런 친구 왜 네. 그래 빨리 갔는지 좀 안타깝네요. 네. 나는 이 우리나라 지금 이 정부에서 곳곳에 만연돼 있는 이 안전 불감증을 네. 어떤 용어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용어가 앞에가 세월호였으면 좋겠어. 세월호 뭐뭐뭐라는 걸로 그 우리 김영란법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이 어떤 용어, 그러니까 이 불감증 있잖아요. 네. 맨날 반복되는. 어쨌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도 예정된 거 다 취소하고 이 수습에 매달린다고 하니까 조금 더 좋은 결과 나도록 지켜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하모 의원께서 박원순 시장은 대권 포기선을 해라. 또 이렇게 또 주장했더라고. 그분들 그런데 이야기는 이것도 오바지 또. 예, 그걸 꼭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예. 이런 너무 사건이 속이 보이죠. 터졌는데 그걸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오늘부터 새롭게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손혜원의 초선일기. 아 그거 예, 지금- 일부예요? 예, 일부에서 합니다. 일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왜 분위기를- 박주민도 있는데 초선 두 사람으로 나눕시다. 아이고. 아니 이거 고정이니까. 고정이니까.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음. 광고 듣고 와서 손혜원의 네. 초선일기 어떤 걸 준비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번 광고는 말입니다. 가글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트 편의점에서 파는 가글에 알코올이 섞여 있다네요. 18.6도 소주보다 더 높은데. 그런데 지금 광고한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KTR 시험 성적서를 통과했는데 무알콜로 통과했답니다. 알코올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저자극 또 녹차 추출물, 자일리톨 추출물, 레몬 오일 자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정말 안전한 가글이라고 합니다. 치주염 예방, 치은염 예방, 구취 예방, 중취 예방 9대 효능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하니까 혹시 식사 후에 이를 닦기 어려운 분들은 이 올리덴탈 체크 가글을 사용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업체명 고려 생활건강 포털에서 올리덴탈 체크 가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가글 말고도요 다양한 생활건강 제품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정알바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조금의 특혜가 주어집니다. 모든 광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정청래 무료 1일 이용권 드리겠다 했더니 실제로 물어봤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 킴스팜인가? 네. 우리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고. 킴스팜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광고를 준비하고 계신 분은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1일 그 활용권만 달라. 그랬어요. 그분이. 어머 진짜요? 1일 이용권만 달라. 그것만 달라. 뭐 하려고 그랬지 데려다가? 나는 새우잡이 배. 그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무료 일일이요? 1일 이용권은 24시간 보장을 해요. 뭐 24시간씩이나 하려 밤새도 노래 부르라 그러지. 뭐 영화를 보든 뭐 하든. 예. 그래 씨.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8시간. 8시간? 9 to 그러면 5. 9 to 6. 좋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손혜원의 초선일기. 초선 아직 3일밖에 안 되는데 어떤 걸 오늘 갖고 오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아 이게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이상한 일들도 많이 벌어져요. 예. 제가 이제 저는 정청래 의원이 방을 빨리 비워주셨고 제가 이제 그 방으로 흔쾌히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317호. 예, 110호 밖에 그 경찰 보이대. 예. 경비원들 보이는 예. 방. 근데 저는 뭐 그 방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 방에 들어가서 좀 일찍 이사를 했어요. 아직 가구들은 이제 오늘 책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 처음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 책들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처리할 것도 많고 그런데 불쑥불쑥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을 저는 방을 늘 열어놓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만나러 그냥 사람들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저들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다 만나야죠. 어떡하겠어요.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일 하나도 못했어요, 오늘. 그거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원 초기에는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그러면 뭐 문화위원회에 갈 가능성이 있다. 교문위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그 관계자들 진짜 눈도장 찍어 다닙니다. 아하. 그리고 차관들 1급 실장들 있잖아요. 한 번 더 보는 게 본인들은 덜 혼난다. 덜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사람의. 그래서 예측을 하면 있잖아요. 보좌관들이 다 시간을 안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의원회관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 무조건 그렇구나. 만나주면 안 되겠네요. 무조건 만나주면 안 되고. 문 닫아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약을 항상 그쵸. 해야 됩니다. 예정 시간. 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회사 운영할 때도 약속 안 하고 온 사람은 절대 안 만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불쑥불쑥 들어오는데 국회의원들도 불쑥불쑥 들어와. 어떡하지 그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룰을 정해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예약 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보좌관 누구 한 명한테 그걸 맡겨야 돼요. 예약이 없었어도 미리 약속이 안 됐어도 이분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 보좌관이 판단을 해서 안에 있으면 만나게 하거나 전화 통화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많아요.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그냥 좋은 방법이 있어. 막 30분, 40분 동안. 의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
어떻게 안에 있는데 없다 그래. 그럼 문 그게 닫아놔야 많아요.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정청래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안에 있어도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상임위 관련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반기잖아요. 음. 지금 다 국회로 와 있을걸요? 그리고 어떻게든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오늘 손혜원의 초선 일기는 질문밖에 없습니까? 3일밖에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할 제가 얘기가 없어. 느끼기에 이제 방을 꾸미는 거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 말로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참 희한하죠. 제가 30년 일했던 회사를 이제 직원들한테 물려주고선 나오는데 방도 없고 이제 일로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월급도 없고. 그래서 제 방에서 쓰던 것들을 집기를 다 갖고 와서 제 의자, 제 책상, 제 책장 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저기 국회에서 주는 가구들을 다 다 내보내고 안 받겠다 그러고 제 걸 갖다 놨거든요. 구경들을 오기 시작하는 거야.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 그때 기사가 났어요. 그래요? 네, 네. 제 방이 뭐 어쩌다 저쩌다. 근데 난 내가 쓰던 것들인데 뭐. 호화찬란 또 의원실 아니야 손해보는 그렇진 않아. 쓰던 물건들이 뭐 근데 조금 다르죠. 무조건 깔게 돼 있어 그런 거는.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까이긴 내가 쓰던 게 왜 까야? 까이도 할 수 없어. 4점만 하고 나갈 건데.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그 기자분들이 쓰셨던 게 도배를 새로 해준다고 기사를 한번 쓰셨고 까는 기사를 그다음에 컴퓨터를 바꾼다고 까는 기사를 한번 도배는 새로 해줘야죠. 네, 아니, 썼는데 그런 걸 가져까? 에이. 컴퓨터 6년 만에 바꾼 거고 전에 있었던 그 컴퓨터 굉장히 좀 성능이 안 좋았던 안 좋았어요? 지금도 안 네. 좋아. 용량이 뭐야? 굉장히 그게. 한참씩 기다려야 되고 클릭해도 클릭도 안 되고 새 기다려야 건데 되고. 지금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 그리고 그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국회의원이 쓰는 컴퓨터 해킹한다는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네.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네. 자 그럼 박주민 의원도 초선인데 혹시 뭐 정치 선배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저도 사실 거의 비슷했어요. 이제 보좌진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가 좀 답이 안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한테 그럼 뭐 좀 맡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근데 저도 처음에는 특히 초선 때는 국회의원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험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을 만한 보좌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세요, 일단. 그러면 보좌관들 있잖아요. 4급 2명, 5급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상임위 가면 맡아야 될 부서들 있잖아요. 네. 역할 분담을 딱 맡겨야 돼요, 먼저. 그리고 아무래도 수석 보좌관은 이제 다른 정무적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일이 많은 부서를 맡기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가벼운 걸 하나 맡겨주고 그다음 차석 보좌관이 실제로 정책 보좌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법도 개정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죠. 저 보좌관 문제를 신문에 났어요. 에? 왜요? 저 그거 못 보셨구나.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그거 봤어. 그 저를 통해서 벌써 무슨 대선 준비를 한다고 제가 문 대표님 보좌관 하나를 받았다고 그게 무슨 모종에 뭐가 있는 줄 그렇게 났더라고요. 근데 문 대표님은 그 보좌관이 저한테 오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도 기자가 소개해서 안 하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쓰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9대 당선되고 나서 재선 의원이 됐을 때 19대 초선 의원들한테 실제로 전화를 많이 받은 내용이 있어요. 뭐지? 앞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유 저기 정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내일 의원총회 때 이러이러한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돼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초선들은 굉장히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딱 들어봤더니 그런 걸 하셔도 되죠. 근데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궁금하고 낯설은 거야. 낯설지. 어색하지. 발언 활발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이들 나가서 하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했잖아 사람들. 미리. 근데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저 사람은 또요 저 얘기야? 이런 뭐. 인상을 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팽목항 가서 보니까 거기다 초선 의원인데도 활발하게 막 그 나온 공무원한테 막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계셨어요? 생방으로 봤어요. 아. 1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아, 그랬구나. 내가 다른 데 가서 그냥 갔어. 1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우리 정 의원님하고 둘이서 나도 1시간 기다렸어. 이분이 길게 하셔서 그래요? 시간 네. 스케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끊을 수가 없었어. 그죠? 그래서 그거 계속 제가 생방으로 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예. 활발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봤을 정춘수 때요. 의원님 쌍꾼이더라. 제가 목소리가 봤을 때요. 세가지고 좋던데 아주. 17대 때 초선이 많았고요. 네. 당시 열린우리당 때 10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8대
때는 없었어요. 국회의원이 당선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었고 네. 그리고 19대에는 그렇게 뭐 새로운 인재 영입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20대는 비교적 인재 영입이 활발하게 된 거죠.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리고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양질이에요. 이번에 네, 이번에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그리고 다른 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성도 있고. 그렇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게 있어. 이렇게 좋은 원석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순치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 어떨 것 솔직히. 같으세요, 박 배우님? 아니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제 약간 줄을 세우려고 하는 느낌? 뭐 경향이 있겠죠. 뭐. 예. 그래서 사실 거기에 저는 좀 뺀질뺀질 대고 있는데. 특히 운동권 출신들이 심합니다. 예.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저 좀 아는 선배들은 벌써 하죠. 그리고 또 선거가 곧 또 있고 전당대회 있고 이러니까 더 세우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게 뭐 5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인데 어차피 국민이 뽑아준 건 똑같은 건데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친해지고 싶은데 대놓고 문바라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있잖아요. 예. 원내대표 선거가 이미 끝났잖아요. 네. 저도 이제 당선자 시절에 초선 때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오다를 주는 거야. 어이, 정 의원 당연히 뭐 누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 아닌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주류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소신껏 하는 거죠.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든가 뭐 근데 이상 왜 어떤 나한테 누구 찍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에이씨. 우상호 의원이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될 것이다. 예. 나 그렇게만 얘기했어. 저는 우원식 찍었어요.